그래서 정부에서 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공공을 계속해서 짓겠다. 그래서 이게 원래 로드맵상으로 보면 25년에 240만 원을 지을 계획인데 현재 한 5, 60만 정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25년에 240만 원을 지으면 전체 10%를 짓는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42%가 민간에 살고 있는데 10% 빼고 나면 32%는 계속 민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이 시장이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정책과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보다 이제 뭐 어차피 좀 질문도 하시고 그럴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는 중앙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이런 형태가 이게 너무나 과거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과거에 신도시 개발을 하고 200만 원을 할 때는 그런 게 중요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택지 공급 촉진법이라는 게 폐지가 됐어요. 왜 택적법을 폐지했냐? 더 이상 신도시를 짓지 않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럴 필요가 별로 없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2018년에 3기 신도시라는 게 다시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3기 신도시 해결이 안 되니까 도심에도 공공주택법을 다 바꿔보고 도시재생법을 바꿔서 200만 원 제공하겠다. 이게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정책이 되는 거죠. 그거는 제가 보기엔 시대에 맞지 않는.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인데 그럼 지역에서 자기들 필요한 주택 정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하고는 지금 안 맞는 거죠. 저는 근본적으로는 지금 같은 국토부와 중앙정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정책의 기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이사대책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민간의 땅을 강제 수용하고 강제 수용한 땅에다 공공의 분양이나 임대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안 된 얘기지만 LH 선택 같은 게 근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가는 한은 계속해서 그럴 가능성이 계속 있는 거죠. 그렇게 가는 한. 그것이 이제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이사 공급 대책조차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것이 결국은 도시에다가 주택을 뭐 수십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짓는 것이 반드시 문제 해결책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라는 게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게 주거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수도권 안에 신도시들이 이미 개발이 됐고, 따라서 여기는 교통을 잘 만들어주면 다 가서 삽니다. 근데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 예를 들면 신도시 분양을 할 때 교통 건설비를 다 같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쌓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역이 머니까 여기서 도심으로 출퇴근할 수 있게. 그럼 그 예산을 누가 냈냐? 분양받는 사람이 다 낸 거예요. 근데 집행을 안 했어요. 그냥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하죠. 집을 먼저 짓고 가서 이후에 건설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반대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좀 다 바꿔야 되는 거죠. 세금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와 거래와 모든 것을 다 올린다는 것은 좀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사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유를 올리면 거래를 내려야 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율과 과표, 공시가격 동시에 올리는 거는 이거는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얘기예요. 세율로 하든 공시가격을 하든 한쪽을 올려야지 둘 다 올려서 해결하겠다는 거는 그건 좀 지나치다. 공시가격 올릴 거면 세율을 내려줘. 이런 방식으로 가야 돼요.
임대차 3법은 제가 이거 할 때마다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진짜 어느 나라에서 이런 임대차 3법을 쓰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료 상한제라는 게 있긴 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임차인과 임대인 중에 누가 그 주택에 더 살 권리가 있느냐, 정당사유제라고 하는 건데 정당사유제는 법원에 가서 판결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이걸 법에다가 한 번 할 수 있다라고 옵션으로 주고, 근데 집주인이 자기가 다 살면 무조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동이 될까? 이렇게 해서 현실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회주택이라는 이 공공임대의 유형 중에 하나인데 민간이 들어가서 공공적인 어떤 성격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일부 이걸 하긴 했는데 공공임대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거의 이제 제대로 안 돼 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건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유동화 상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게는 노후 가구들이 자기의 노후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상가를 많이 사세요. 저한테 이제 상가를 사면 어떠냐고 이제 전화를 물어보시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상가를 사러 가보면 특히 신축 상가는 그래도 아파트는 브랜드라는 게 있는데 상가를 가보시면 브랜드도 없고 근데 분양가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막상 상가에 들어가 보면 나중에 임차인을 못 구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상가를 사셨다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이제 좀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보통의 외국에서의 상가라는 거는 임대만 하지 분양을 안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아파트도 분양을 하고 상가도 분양을 하고 분양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분양한 쪽은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산 사람 다 책임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이나 일본하고 우리하고 계속 비교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자기 집을 가진 건 다 비슷한데 자기 집 이외에 나머지 부동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데 사실 그걸 관리할 전문성이나 능력은 사실 가지고 계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외국은 어떻게 하냐. 그게 결국은 전문적인 회사가 다 관리 운영을 하고 자기들의 주식을 팔아요. 근데 그걸 사가지고 그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생길 게 없거든요. 그거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난 수십 년간 그렇게 바뀌어왔다고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그 노후의 자금을 운영하는 자산의 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주택 이외 나머지 부분의 어떤 그런 산업의 형태라든지, 그래서 결국은 외국은 실물을 적게 가지고 금융자산을 많이 가졌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많이 가졌다는 금융자산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증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도 좀 바뀌어야 된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요, 노후 세대가 대부분 그걸 ETF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ISA 계좌에 ETF로 투자를 하고 이게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은 문제가 되니까 일본 은행이 이걸 매년 일정 주식을 사들여요. 그 노인 세대들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저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의 응답 시간인데요. 질문을 해주실 때는 본인 소개 시간을 포함해서 2분 안에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질문을 해주실 때는 오늘 강연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해주시면 좀 더 효율적인 질의 응답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강상진 대표님. 여기, 네. 네.
네, 교수님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여기 뭐가 가격 얘기인데 결국은 뭐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수요와 공급이 있을 텐데요. 제가 일단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건 수요 단에서 결국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일반 수요하고 투기 수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반 수요는 항상 일정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결혼을 했다든지 옮길 때가 됐다든지 근데 그거에 항상 일정할 거고 투기 수요가 많이 몰리면은 올라가는 거고 거기서 빠지면은 빠지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거기서 그 투자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교수님 오늘 쭉 말씀하신 대로 거기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해서 많이 막아놔서요. 그 투기 수요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인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사실은 그 중에 의외로 큰 게 어떻게 보면은 취득세 같은데요. 사실 여기도 오늘 그 참가비가 있지만은 무료라고 했으면 한 2배쯤 더 많이 올렸을지도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돼서 처음부터 뭐 한 8%에서 12% 손해보고 돈을 내고 들어간다면은 투기 수요는 굉장히 없어질 것 같은데 그 대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증여가 많이 일어났죠. 근데 증여도 작년에 바로 막아버려가지고 그 이후에는 증여 별로 크게 있을 것 같지 않고 근데 그 증여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미래 수요 아닙니까? 미래 수요를 안겨온 면도 꽤 있다고 생각이 돼요. 5년인지 10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사실은 있는 수요는 다 지금 끌어다 쓴 것 같은데 게다가 20몇 번인지 뭐 기억도 안 나지만 그런 부동산 대책이 있었는데 다들 그게 효과가 없다 했지만은 그뭐 권투에서도 잠번치 많이 맞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1년든지 2년든지 5년든지 모르겠지만 되게 심각한 가격의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수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말씀하신 게 대부분 저도 동의가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구 구조상으로는 작년에 이미 자연 감소가 되고 있고, 지금 대학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지방에는 신입생이 부족해서 이제 상당히 쇼크를 받은 상태 이렇게까지 됐는데, 뭐 이게 주택에도 어느 정도는 나타날 시점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 정도냐라는 문제인 것이고, 말씀하신 그 가구 분화의 경우에도 제가 중간에 그런 말씀드렸지만 자연스러운 가구 분화보다는 인위적인 가구 분화가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미래에 주택을 마련해도 되는데 지금 앞당겨서 이제 마련을 하는 그런 세대들이 생기게 된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일본하고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경우에도 인구가 절대인구가 감소한 지는 뭐 10년이 훨씬 넘고 한 15년 이 정도 기간이 이미 지났고요. 그런데 일본의 주택이 실제로 폭락을 하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게 상당 기간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는 상태고, 그것이 결국은 아직은 우리가 인구 자체는 줄지만 세대 분화라는 것이 뭐 그것이 미래 걸 땡겨서 써서 좀 더 빨리 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세대 분화는 상당히 그래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일정 기간은 저는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의 문제는 지역적으로 이게 굉장히 쏠림 현상이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인구 이동 같은 거를 보면은 사실상 서울 중심으로 거의 인구가 다시 모이는 서울 경기권에 거의 집중이 돼서 지금 뭐 50%도 넘어갔지만 그보다 더 빨리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격이 뭐 폭락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먼저 벌어질 가능성은 저는 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서울 수도권이라 그래서 무조건 가격이 그럼 지금보다 계속 오르기만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도 역시 수요 공급에 의한 어떤 영향을 분명히 받을 건데 현재 상황은 어떤 거냐면
2017년까지의 어떤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나마 지난 몇 년간의 서울 안에 아파트 공급을 계속 해왔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거든요. 뭐 최고로 많으면 한 8만 호 뭐 연간 이렇게도 공급을 했던 건데 이게 이제 멸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순증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난 몇 년간 그걸로 버틴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처럼 완전히 이제 공백 기간이 있는 거죠. 2021년부터 해서 한 몇 년간은 신규로 공급되는 물량이 거의 없는데 사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또 공급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사실은 공급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지어지는 기간이 또 몇 년간 소요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수도권 서울의 경우는 그 몇 년간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기간 그렇게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공공만의 힘으로 해결될 거라고는 저는 좀 그렇게는 좀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8.4 대책 때도 뭐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에서 뭐 기부 체납을 한 50에서 70% 정도 해주면 허가를 해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거의 안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쪽은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이제 아예 수용을 해가지고 공공에서 그냥 공공임대 20-30%, 공공분양 7-80% 이렇게 해서 그냥 해주겠다. 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려운 일인데 그 와중에 이제 그 LH 투기라는 문제가 이제 같이 터지니까 이것을 과연 잘 헤쳐나갈까 이런 좀 걱정도 되고 근원적으로 우리가 출발점이 과연 이 주택 공급이라는 것 시장에서 공공이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비중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 뭐 20-30%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주류인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지금 전혀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체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공급돼야 할 건지에 대해서 저는 그게 더 고민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을 계속 내놔야 한다. 그리고 이제 주택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LTV나 DTI 규제라는 것이 너무 지금 지나치게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소득이 높고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현금동원해서 주택을 사는 상황이고 분명히 대출을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 무주택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규제 때문에 못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결국은 그 사람들을 위한 공공 분양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렇게 이게 해결이 되느냐 그 물량이 그런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좀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LH공사 본사가 전주에 있습니다. 전주는 지방 중소도시고 투자 가치가 실상은 없습니다. 그 인구가 감소세에 있거든요. 그리고 도심지에는 빈집이 증가합니다. 매매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아파트 건축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건축하는 아파트는 전부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인구가 주변에서 유입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느 건축과 교수한테 질문을 했더니 자기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 거품이 있든지 전주 같은 데서 왜 가격이 그렇게 높게 책정됐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조금 명쾌한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교수는 명쾌하게 대답을 못하는 게 사실은 그 LH는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진주에 있거든요. 전주에는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있고요. LH 본사는 진주, 경남 진주에 있는데요. 거기도 똑같습니다. 그 혁신도시라는 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혁신도시라는 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그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도 단위나 광역 단위로 이렇게 지정을 해줬거든요. 뭐 전북에도 있고 전남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남에는 이제 그 진주에 그 혁신도시가 있는 거죠. 그리고 LH를 처음에 전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고 그 LH는 진주를 갔는데 진주 혁신도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가 새로 다 만들어지고 그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분양도 되고 그렇게 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새로 지어진 택지개발지구 내에 그런 아파트는 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좋은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구시가지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그 혁신도시에 있는 주택으로 옮겨가고 싶은 거죠. 어디 외지에서 들어오지는 않고 그거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구도심 지역이 이제 죽는 거죠. 예전 아파트에 살던 분들이 다 빠져나갔는데 지방에 또 새로 유입이 잘 안 되니까 그 혁신도시에 있는 공기업 직원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노무현 정부 때는 지방을 살리자고 해서 이 혁신도시를 전국에 했는데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초기에 논의는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의 혁신도시나 이런 거는 추진이 안 됐죠. 안 됐고 지금 상황은 이게 인구가 다시 서울 중심으로 집중이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지역 불균형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지방의 혁신도시도 뭐 세종시는 좀 다르겠지만 뭐 시간이 더 지나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해주시느라 고생하신 이상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